대한민국 아파트 한 채 가격이면 미국에서는 단독주택을 현금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평생 빚을 지고 살아가죠. 더 기가 막힌 건 지금 이 순간 수백억대 자산가들이 조용히 한국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언론에서는 집값이 곧 반등할 거라고 하는데 정작 진짜 부자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드리워진 먹구름과 슈퍼리치들만 공유하는 위험 신호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전 재산과 직결된 문제일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 도심 한복판을 한번 둘러보시죠. 화려한 고층 빌딩들 사이로 뭔가 이상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곳곳에 나붙은 임대 현수막들인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웃돈을 얹어줘야 겨우 들어갈 수 있었던 명동이나 압구정 로데오 거리의 1층 매장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거든요. 단순히 자영업자들만 힘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가 공실률 증가는 상업용 건물 가격의 급락을 예고하는 신호탄이거든요.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미 눈치챘습니다. 건물 임대 수익이 은행 금리만도 못한 상황에서 그 부동산이 과연 자산인지 짐인지 말이죠. 실제로 서울 중심가의 소형 빌딩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대출이자 갚고 나면 적자인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과거에는 건물값이 계속 올라서 손해를 감수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더 이상 누가 내 건물을 비싸게 사줄 사람이 없어진 거죠. 의자 뺏기 게임에서 음악이 멈춘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현상이 서울 핵심 지역을 넘어 성수동, 연남동, 이태원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트렌디해 보여도 속은 골마가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걸 단순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이 아니라 자산 버블 붕괴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금을 쥐고 있는 큰손들의 냉정한 평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인데요. 언론에서 가끔 PF 부실이라고 어렵게 표현하는데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쉽게 풀어드리자면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아직 받지도 않은 분양 대금을 담보로 거액을 빌리는 구조거든요. 미래의 수익을 믿고 현재의 돈을 당겨 쓰는 건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분양만 하면 완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대출 금리가 치솟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설사는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고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이나 증권사는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됩니다. 현재 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거든요. 타워 크레인은 멈춰섰고 반쯤 지어진 아파트들이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남의 동네 이야기 같으세요? 이 PF 부실이 터지면 그 여파는 여러분이 이용하는 은행, 가입한 보험사, 다니는 회사로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부유층들은 이미 작년부터 건설사나 증권사가 발행한 채권에는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유하고 있던 채권도 손해를 감수하고 현금화하고 있죠.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 빚잔치가 끝나면 반드시 누군가는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걸요. 안타깝게도 그 피해는 정보에서 소외된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2011년 부산 저축은행 사태 기억하시나요? 그때 무너진 금융사들 때문에 수많은 서민이 눈물을 흘렸죠. 지금 다가오는 위기는 그때와는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몇 배가 아니라 수십 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은 연착륙 가능하다며 안심시키기 바쁩니다. 과연 그럴까요? 벌써 지방 건설사들은 연쇄 부도가 시작됐고 그 불똥이 수도권 외곽을 거쳐 서울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인구 구조 변화죠. 너무 뻔하다고요? 하지만 이 뻔한 문제가 부동산과 맞물리면 공포 시나리오로 바뀝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고 출생률은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내 집을 사줄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데 가격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지금 20대에서 30대를 영끌 세대라고 부르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다는 뜻인데 이들이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수요층일지 모릅니다. 그 이후 세대는 숫자 자체가 급감하거든요. 자산가들이 가장 예민하게 추적하는 지표가 바로 생산 가능 인구인데요. 집을 사고 대출을 갚고 경제활동을 할 핵심 연령층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집값만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다는 건 경제 논리상 말이 안 됩니다. 중력을 거스르겠다는 것과 같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왜 시작됐는지 아세요? 인구 고령화와 부동산 버블 붕괴가 동시에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는 일본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게다가 한국에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세 시스템이죠. 전세 제도는 지금까지 한국 부동산 상승의 핵심 엔진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집을 늘렸고 세입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했죠. 서로 이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때만요.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전세 제도는 최악의 폰지 구조로 변합니다. 다음 세입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이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 가격도 함께 내려가면 집주인은 돈을 돌려줄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이게 바로 역전세 문제입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빌라왕, 건축왕의 전세 사기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터질 게 터진 겁니다. 그리고 이 역전세 공포는 빌라를 넘어 아파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샀던 수많은 갭 투자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죠. 부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갭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데요. 매달 확실한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은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전세의 붕괴는 곧 한국 부동산 시장을 받쳐주던 가장 큰 버팀목 하나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슈퍼리치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들은 한국 부동산을 팔고 어디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을까요?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우선 그들은 달러 자산을 적극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부동산이 무너지면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자산인 달러나 미국 국채, 미국 주식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죠. 강남의 프라이빗 뱅킹 센터에 가보면 고객들의 요청 사항이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한국 부동산 좋은 매물 없냐고 묻던 사람들이 이제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나 달러 예금 금리를 물어본다는 거죠. 또한 그들은 황금성이 떨어지는 아파트나 빌딩을 처분하고 현금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현금이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서 진짜 바닥을 칠 때 그때 주워 담기 위해서죠. 그들은 지금의 하락세가 바닥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명이 들리고 경매 시장에 우량 물건들이 쏟아져 나올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일부 빠른 부자들이 일본 부동산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역대급 엔저 현상을 활용해서 도쿄나 오사카의 건물을 매입하고 있거든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오랜 침체를 겪고 이제 막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엔화가 싸니까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는 계산이죠. 한국 부자들이 한국 땅을 팔고 일본 땅을 산다. 이것만큼 한국 부동산 시장의 암울한 미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신호가 또 있을까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일 당장 한국이 망한다거나 모든 집값이 반토막 난다는 극단적인 공포 조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시장은 우리가 지난 10년간 경험했던 상승장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라는 겁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과거의 향수에 젖어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만 갖고 빚을 내서 집을 산다면 그건 안전장치 없이 벼랑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을 장려하며 집값을 떠받치려 할 겁니다. 부동산이 무너지면 정권이 흔들리고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걸 그들도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장의 거대한 흐름은 정부 의지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자산 버블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어쩌면 터지려는 댐의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고 있는 형국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일희일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부자들의 움직임, 돈의 흐름을 읽어야 하죠. 그들이 왜 건물을 매도하는지, 왜 달러를 사모으는지, 왜 현금을 움켜쥐고 관망하는지 그 이면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시기가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는 방어 전략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부채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이 바로 다가올 폭풍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서울 아파트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공급이 부족하니 결국 오를 수밖에 없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1990년 일본 도쿄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도쿄 땅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요. 하지만 그 신화가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다만 옷만 갈아입을 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어쩌면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일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이 변화를 감지하고 미리 대비해서 불을 지킬 것이고 누군가는 과거의 관성에 묶여 있다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갈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눈을 크게 뜨고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델하우스 조명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춰진 텅 빈 공사장과 늘어나는 공실을 봐야 합니다. 부동산은 심리라고 하죠. 하지만 그 심리를 지탱하는 건 결국 기본기, 즉 펀더멘털입니다. 소득 대비 터무니없이 비싼 집값, 줄어드는 인구, 멈춰버린 성장 엔진, 이 모든 지표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지금은 파티를 즐길 때가 아니라 파티장의 비상구를 확인해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조금 무겁고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처럼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 우리 삶을 구하기도 하죠. 부자들만 알고 있던 이 은밀한 신호,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되셨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온전히 여러분 몫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려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위기의 시대에는 집단 지성만큼 강력한 무기도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통찰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지식과 통찰을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이야기, 남들은 모르는 세상의 이면을 파헤치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